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VML에서 석사 과정으로 있는 장하영이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신겐입니다. 신겐은 2019년 ICGB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받기도 했고요. 제가 이걸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읽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겐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신겐은 컨디션 없이 하나의 자연 내추럴한 이미지를 받아서 하나의 자연 내추럴한 이미지를 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이미지와 정말 흡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기를 이 한 가지 모델만으로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태스크 예시로 페인트 이미지, 에디팅, 하모나이제이션, 슈퍼 레졸루션, 애니메이션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거나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생성하지만 특정 태스크만 가능했거나 아니면 컨디션을 같이 넣어 주어야 했거나 또한 컨디션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만 겐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텍스처 생성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로만 컨디션 없이 겐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신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안 넘어가지? 아, 됐네요. 일단 신겐의 구조를 보기 전에 신겐의 기본이 되는 겐의 구조를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그림과 같이 겐은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를 받아서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 이미지 또는 가짜 이미지를 받아서 각자 그 각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너레이터의 최종 목표는 이 생성된 데이터 분포들 간의 거리를 즉 차이를 최소화하길 원하고 있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분포 간의 거리를 최대로 벌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조가 서로 경쟁하는 민맥스를 이루게 되고 이게 구조가 민맥스를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학습해야 된다는 게 이 겐의 목표 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신겐의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겐은 앞에서 보여드린 겐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각각 스케일을 다르게 주어서 각 스케일이 다른 겐 네트워크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쌓아가지고 점진적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각 다른 스케일을 가지는 겐 네트워크에 진짜 이미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 스케일에 맞게끔 해상도가 큰 진짜 이미지 X0을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이 다운 샘플링된 진짜 이미지를 각 네트워크 스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작은 스케일부터 가장 큰 스케일의 제너레이터들을 이 그림과 같이 쌓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초반에는 코arse한 이미지를 생성을 초반 맨 아래 단계 부분 쪽에서는 코arse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밀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코arse한 이미지, 즉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이 하늘과 땅이 있다는 이런 대략적인 정보를 가진 어,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코arse한 정보를 가지고 그 후 코arse한 정보를 가지고 그보다 더 세밀한 정보를 추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생성자의 캐패시티가 큰 경우 트레이닝 이미지 자체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말하기를 상대적으로 캐패시티가 작은 가벼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제일 작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GBigN 같은 경우를 보면 32개의 커널을 가지고 있는 5개의 컴브 블럭, 배치놈, 리키렐루를 반복했다고 하고요. 이게 같은 구조를 가진 제너레이터가 쌓이는데 각각 스케일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모델의 스케일이 4만큼 커질 때마다 커널 수만 2배씩 늘려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어떠한 인풋을 받고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요. 제일 아래 단계인 GBigN부터 가우시안 노이즈 GBigN을 받아서 이미지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GBigN을 통해서 코알스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 코알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스케일만큼 업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럼 그 윗 단계의 생성 모델로 이렇게 새로운 노이즈와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코알스한 정보에다가 보다 세밀한 정보가 추가가 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세밀한 정보가 더해진 최종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투-픽스 논문에서 제안된 패치겐 또는 마코비안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패치 단위로 학습을 하는데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델의 초반부 이미지에서는 패치가 미치는 영역, 리셉티브 필드가 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패치가 미치는 영역이 작아지면서 점진적으로 모델이 이미지의 큰 부분부터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 가능하다고 논문에서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패치 단위로 학습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러 컴브 블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인 스칼라를 내뱉습니다. 하나의 스칼라 값이 전체적인 이미지 영역에 대한 정보, 픽셀을 보고 판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패치겐은 하나의 스칼라 값이 아니라 여러 커널 사이즈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피처맵 사이즈의 매트릭스 아웃풋을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이즈는 맞지 않지만 오른쪽 예시와 같이 11x11 사이즈를 가지는 매트릭스가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각 칸마다 이 패치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receptive field로 진짜 이미지 256에서 보게 되면은 이 70x70 사이즈를 가지는 부분만 보고 판단한 값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값을 평균을 낸 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최종적인 값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치가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이미지의 연관성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패치별로 보고 판단하게 되면 좋은 점이 패치별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가 가벼워지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씬겐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의 패치를 보고 학습함으로써 좀 더 이미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로스 펑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겐에서는 겐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wgen gp 로스를 adversary 로스로 사용하였고요. 실제 이미지와 최대한 같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reconstruction 로스를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dversary 로스로 기존 gen보다 안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wgen gp 로스를 사용했고 wgen gp는 wgen 로스에다가 그레이디언트 페널티를 추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wgen 로스는 기존 gen과 다르게 새로운 거리 측정 방식인 Earth Mover Distance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wgen gp 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gen을 읽고 wgen gp 논문을 읽으면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논문 제가 발표하는 신겐 논문의 약간 주된 목표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Earth Mover Distance가 뭐고 wgen gp 로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큰 투 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기본 겐의 생성 모델의 목표는 생성된 데이터 분포와 실제 데이터 분포의 거리를 줄여서 실제 데이터 분포와 근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판별 모델은 이와 반대로 두 분포 간의 차이, 즉 거리를 넓히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포 간의 유사성,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젠슨 셰넌 디스턴스를 사용한 기존 겐에서는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겐이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0에 1 사이로 값을 내뱉는데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완벽하게 잘 잡아낼 때쯤에는 로스가 0이 되고 이러한 로스로부터 제너레이터가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세츄레이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wgen에서는 이러한 0에서 1로 제약을 걸어서 생기는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리 측정 방식인 Earth Mover Distance를 사용해서 학습 로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Earth Mover Distance는 분포를 흙더미로 생각을 했을 때 P에 대한 흙더미를 퍼서 Q와 Q의 모양과 같이 바꿔줌으로써 분포 모양을 같게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를 다시 생각해서 분포를 구간처럼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P 분포의 각 구간이 Q의 모양과 같이 이동시켜서 두 분포를 같게 해줄 수 있다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이 수없이 많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힘, 즉 질량을 거리만큼 움직이는 데 드는 힘, 이 제일 작은 걸 찾는 것이 Earth Mover Distance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Earth Mover Distance를 써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는 옮기는 방법이 쉽게 말해서 가장 적게 드는 힘을 들여서 분포 모양을 갖게 하는 게 거리를 줄여서 분포를 갖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리 측정 방식인 Earth Mover Distance를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겐 로스식과 같이 수학적으로 풀다 보니 0에서 1로 내뱉는 제약이 사라졌지만 이로 인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정말 잘 판별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 분포 간의 거리가 무한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arth Mover Distance를 잘 작동하려면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되는 경우에 거리가 무한으로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립셔스 조건을 만족해야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립셔스 조건을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생성된 데이터 x1과 실제 데이터 x2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인 함수 f를 거쳐서 나온 값들의 차가 실제 데이터들의 차의 k배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오른쪽 텀에 k를 빼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기면 d인 함수의 기울기가
K, 여기서는 1 립셔스 조건이라고 하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립셔스를 학습 과정에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WGEN 저자들은 적당히 approximatio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웨이팅 클리핑을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직접 제안을 준 웨이팅 클리핑 방법이 너무 휴리스틱하기 때문에 좀 더 수학적으로 잘 풀고자 WGEN GP 논문에서는 기존 WGEN 로스에다가 웨이팅 클리핑을 없애고 그레디언트 페널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페널티는 X-hat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터의 인터폴레이션 사이의 값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 중간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1이 되게끔 함으로써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극단적으로 자랄 때 거리가 무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쓴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거리를 멀리 벌릴 수 있게 하지만 그 최대 거리를 제한해 줌으로써 기존 겐에서 발생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세츄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WGEN GP 로스를 왜 사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면 이 WGEN GP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걔네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로스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앞의 내용을 다시 가져오자면 씬겐은 각 스케일이 다른 겐 네트워크를 쌓아서 처음에는 이미지의 전반적인 코어스한 내용을 배우고 스케일이 커갈수록 코어스한 내용에 디테일을 붙여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실제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보다 실제 이미지와 최대한 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특정 노이즈 값은 실제 이미지로 매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 이미지를 맨 아래 단계 스케일, 이 X 빅 N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미지를 맨 아래 단계 스케일로 다운 샘플링을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 단계부터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샘플링된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의 가장 코어스한 내용을 유지를 한 상태로 세밀한 정보를 붙여서 더 그럴싸한 실제와 가장 흡사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씬겐의 로스 펑션의 큰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겐은 그 네트워크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쌓아서 한 모델로 여러 태스크가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가 계속 말했던 이미지 생성 부분입니다. 이미지 생성은 이 각각 트레이닝 이미지를 하나씩 받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 전체적인 구조 이런 약간 내용들은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다른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태스크로는 하이 레졸루션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는데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맨 윗단계인 G0, 맨 윗단계인 제너레이트 스케일로 가지게끔 업샘플링을 하고 그 제일 윗단계의 제너레이터에다가 여러 번 학습을 해가지고 이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씬겐을 통해서 나온 이 고해상도 이미지가 그 고해상도 이미지만을 테스트로 하는 모델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스크로는 페인터 이미지도 가능했는데요. 이 트레이닝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에다가 이 페인트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페인트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유지한 채 트레이닝 이미지에 대한 텍스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연스러운 아웃풋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인트 이미지 태스크 또한 다른 그 태스크를 목표로 하는 모델들보다 더 좋은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 컨디션을 원래 안 준다고 했었었는데 이게 이게 컨디션이 아니라요. 그 학습한 모델에다가 그 학습한 모델에다가 위에서 구조를 보면 여기 이미지를 넣잖아요. 그 코र्스한 단계에서 이렇게 그 인풋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된 네트워크에다가 전혀 다른 새로운 인풋을 지금 집어 넣은 네, 거지. 네. 오케이. 근데 그 인풋이 약간 이게 이 페인트 페인트 같은 느낌, 이미지. 네, 페인트 이미지를 줬다. 그런데 리얼리스틱한 결과물이 나온다. 네. 이 페인트 이미지를 그 코र्스한 단계에서 넣어주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코र्스한 단계에서는 이미지의 대략적인 정보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페인트 이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조를 유지를 한 채 텍스처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레이닝 이미지에서 가져와서 생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트레이닝된 이미지로 이 이미지 하나로 트레이닝이 다 된 이후에 네, 코र्스한 레벨에서 이런 식의 좀 다른 거를 집어넣어 준 거다. 네, 네, 아, 그렇죠. 그 코र्스 단계는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에만 이걸 집어 이렇게 넣어줘도 결과가 이렇게 아, 나오는 건가? 아니면 코र्스 이 레벨별로 다 코र्스 레벨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제 기억으로 의하면 페인트 이미지는 아마 제일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인 아마 N-1 단계에서 해줬을 거예요. 아, N-1 단계에서 한 번? 네, 이게 약간 태스크마다 그 넣는 단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싶으면 코र्스 단계에 넣어주고 아니면 윗 단계에 넣어주고. 네, 뭐 또 다른 효과를 원하면 또 다른 단계에다 넣어주고 그 원하는 효과에 네, 따라서 네, 다른 단계에 넣어준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그냥 지금 네.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하면 좀 전 슬라이드에서 이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줄 보면 네. 그 맨 마지막 칼럼은 사이즈가 다르게 더 작게 돼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 그쵸, 그쵸. 사이즈가 지금 막 여러 개 바뀌어 있잖아. 그 네. 사이즈 바뀌는 거는 어떻게 한 거야?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문에 나오지 않아서 놓쳤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때 거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그 이미지 사이즈를 나올 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뽑을 때? 뭐 저도 이건 제 생각인데 마지막에 조정한다기보다는 네. 인풋에 노이즈를 줬잖아요, 처음에. 네네. 그리고 업샘플링 할 때 뭐 두 배로 할 건지 뭐 몇 배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이즈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타겟하는 사이즈가 있으면 반대로 그걸 역추정해서 노이즈 맵 사이즈로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업샘플링, 다운샘플링은 거의 그냥 나누기 2나 곱하기 2로 계속 바꿔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 만약에 저희가 타겟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냥 풀 길쭉한 거다. HD라고 뭐, 네, 풀 길쭉한 HD라고 합시다. 모양새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게 노이즈 맵을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면 알아서 두 배로 계속 키우면 그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오케이. 그 말은 시스템이 그러니까 256 by 256만을 인풋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임의의 어떠한 그냥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더라도 계속 두 배 하거나 두 배 줄이거나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네,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게 결국 CNN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사이즈에 크게 상관없이 일단 작동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 설명 질문이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네.
그 비교할 때 프리비어스 메소드랑 비교한 그 리절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네. 프리비어스 메소드랑 비교한 것들도 그 프리비어스 메소드는 프리트레인된 웨이트를 쓴 게 아니라 똑같이 싱글 이미지 하나로 테스트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로 보여주는 건가요, 지금? 아, 이 이미지로, 네. 일단 거기서 말하기를 제일 윗단계인 제너레이터에서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트레이닝 이미지 같은 걸로 학습한 모델의 맨 윗단계에다가 이렇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업샘플링해서 넣어서 제일 윗단계인 제너레이터를 몇 번 학습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보니 제가 봤을 네. 땐 트레이닝한 모델에다가 그냥 이 이미지를 넣어서 학습했다고 해야 되나?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프리비어스 메소드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트레이닝 된 건데 성능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previous 저도 method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SRgen, EDSR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 네, 제 예, 생각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여기에서 GH, 데이터셋이 네, 약간 여기 SR, SR 네, 데이터셋 아닌가요? 그러면 네, 저건 네, 좀 네, 제네릭한 데이터셋에 학습된 거고 네, 옆에 나와 이 있는 뒤에, DIP나 네, 네, ZSSR은 음, 네, 비슷한 하나의 원샷? 싱글 네. 이미지.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태스크인 누가 질문 있나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네, 이분들이 보니까 뭐 사람 대상으로는 예시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람 대상이라는 게 사람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 네, 그 다른 기술들이 그 SR들 많았잖아요. 이거 다 슈퍼 레졸루션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마 제 그냥 생각에는 사람들이나 뭐 다른 그런 인풋이 들어와도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사람을 넣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은 알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 다룬 데이터가 사람 이미지인 그 특정 도메인을 사람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내추럴 이미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이미지 데이터보다는 좀 자연물에 대한 이미지를 다룬 게 아닌가 포인트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학습하는 걸 빼고 학습을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 보고 설명을 보여드리자면 다음 태스크는 헐머나이제이션인데요. 헐머나이제이션은 이런 특정적인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올렸을 때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조화를 시켜서 새로운 이 트리가 원래 이 이미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헐모나이제이션이고요. 이 논문에서도 씬겟만을 가지고 이 특정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에 이 트리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트리가 이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조화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스크는 에디팅인데요. 에디팅 또한 이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에 특정 부분을 에디트를 해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에디트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면은 약간 자연스럽지 않고 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은 이런 어색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런 에디팅한 태스크도 잘 했고, 이 최종적인 이유 목표를 합쳐서 보면은 약간 씬겐이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다양한 디테일을 붙여서 이 원래 이미지와 가장 흡사하지만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번개와 같은 약간 심플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씬겐을 통해서 나온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어 붙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화 한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씬겐의 논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싱겐이 여러 개의 스케일을 가지고 네,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n개의 네, 스케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네. n의 숫자는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약간 어떤 모델을 쓸 때 몇 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태스크마다 다른데 그 태스크마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네. 9개였나? 8개, 아, 예. 7개였나? 그게 약간 테스트마다 달라가지고 네, 제가 그 N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 근데 애니메이션 그냥 결과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밑으로 쭉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서 가가지고 미니멈까지 가게 되는? 근데 그 제너레이터는 쌓고 제너레이터 수만큼 스케일이 약간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 지정해주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정할 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유저가 그냥 지정하게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 256 바이 256이 들어갔을 때 유저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한 3번만 내려갈 수도 있고 2번만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 네, 그건 이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애니메이션 결과는 혹시 영상으로 없나요? 애니메이션 결과를 넣긴 했는데 이게 좀 느려가지고 제가 뺐거든요. 한번 같이 기다려 보죠. 근데 이게 되게 작아가지고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트레이닝 이미지고요. 여기 보이면 이 조그맣게 촉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런 간단한 거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들? 전체 화면 안 되나요? 전체 화면. 어허, 여기서 할 수 있나요? 링크 선진이가 쉐어링 했나? 맞지? 네. 네, 했으니까 각자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각자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 질문 하나 더 신겐, 할게요. 네, 약간 노이즈를 인풋으로 줬잖아요. 네 레이어마다요. 네 네, 레벨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약간 그 노이즈가 정확히 이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단 제가, 좀 네, 일단 네, 네. 헷갈리는 부분이 노이즈가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 때 픽스돼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학습되든 안 되든 간에 결국에는 노이즈가 이 모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점들이 조금 답변이 안 된, 음, 그 논문 발표에서 설명이 안 된 것보다 좀 설명해 줄 수 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진짜 이미지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 맨 처음에 인풋 노이즈만 픽스된 채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목표가 아니면 이 노이즈는 다 랜덤 노이즈입니다. 근데 이 노이즈가 하는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타일겐에서 그 스타일을 붙여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 콜산 이미지를 가지고 노이즈를 붙임으로써 그 여러 가지 디테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존에서는 풍선이 여기서 하나였다면 여기서는 열기구가 2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노이즈 같고 즉 노이즈를 스타일로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그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할 때 혹시 그 식으로 다시 또 가볼 수 있을까요? 뭔가 스크린 Z값을 0으로 준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어, 모르겠는데 적었어요. 무슨 식이죠? 근데 요 식에서 여기. 리컨스트럭션이군요. 네네네. 리컨스트럭션 때 0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아, 어
0일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조금 인포스 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가정을 조금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말하고 있기를 특정 노이즈가 있다면 그 노이즈는 이 실제 이미지처럼 매핑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할 때 맨 아래 단계에서는 그냥 진짜 이미지를 다운샘플링 요만큼의 스케일처럼 같이 다운샘플링을 해서 그냥 넣고요. 이제 학습은 이 윗단계부터 하게 되는데 이 윗단계부터 학습을 할 때 이 다운샘플링 된 거를 업샘플링을 하고 여기서는 이 윗단계에서는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특정 노이즈가 이 실제 이미지처럼 매핑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노이즈를 붙이지 않아서 제일 가장 이 진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사용을 한 게 리컨스트럭션 로스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저렇게 0으로 안 집어넣고 Z로 집어넣게 돼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음, Z? ZEX 물결 N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이라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제 페이크 샘플들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 네. 페이크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저 식을 보면 GN에다가 아, 아, 입력값을 아. 두 개로 받는데 0이 네. 아니라 Z를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 0이 아니라 Z? 네. 이 윗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이 그러니까 저기 네. G의 앞에가 0인지 Z인지가 궁금해서 아, 0입니다. 이 윗단계에서 어, 0.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그러면 항상 싱글 이미지만 아웃풋되게 학습을 하는 거네. 네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음, 그렇게 하면 뭔가 근, 되게 어떤 것이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무시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그래서 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특이하네, 신기하네 된다고 하면.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좀 많이 토론을 한 걸 봤는데요.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이제 저자가 아는데 저자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풀지 않아서 다들 저와 비슷하게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노이즈를 바꾸면은 계속 새로운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영상 같은 것도 뭔가 노이즈를 두 개를 넣고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영상이 나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제너레이터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냥 노이즈만 넣고 가장 콜스한 그 이미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학습할 때 그냥 생 노이즈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게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음, 그 맨 아래 단계 제너레이터 부분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되네. 근데 스타일 이, 게임 같은 것도 그 물론 스타일이 들어가지만 입력이 노이즈이긴 하거든요. 그쵸. 노이즈에다가 계속 스타일을 입혀서 결국 뭔가 얼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스타일이 안 그렇게, 들어간다는 점 빼고. 그쵸. 네. 그렇다면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걸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노이즈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이즈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음, 노이즈 컨트롤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원하는 이미지라는 게 태스크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면 될까요?
근데 원하는 이미지가 뭐 풍선이 이렇게 열기구가 2개인 것처럼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조정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그게 컨디션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긴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컨트롤은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네, 아까 그 뭐 코스 레벨이나 이런 데 원하는 다른 효과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돌려보셨나요? 아니요, 돌려보기까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 논문에 그러면은 인퍼런스 얼마나 걸리는지는 안 써있나요? 네,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마 써 있는데 제가 까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꽤 빠를 것 같은데 인프라스 자체는 그냥 컴포지션 레이어 쌓은 거라서 엄청 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얼타임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모델들을 약간 캐패시티를 작게 만들어서 되게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지 않을까. 강균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줌 같은 거 배경화면에다가 제 얼굴 하모나이제이션 하면 어, 재밌지 않을까요?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저 궁금한 게 이거 혹시 이 논문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 뭐지? 네. 이미지 움직이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미지 생성 쪽에 예전에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미팅에서 뭐라 해야지? 그 이미지가 코헤런시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네. 코헤런시가 안 맞는 것 같다가 애니메이션 만들었다고 하니까 배경은 좀 코헤런시를 무시하고 그냥 메인 콘텐츠만 사실 논문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디오 생성을 위한 논문은 아니니까 그거를 굳이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샘플로 매니플레이트 조금 해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정도가 그냥 네, 논문의 스코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뭔가 사람 움직이는 거나 뭐 날아다니는 거나 같이 이제 이전 프레임이랑의 어떤 연속성이 필요가 없이 그냥 랜덤하게 움직임만 있는 거여서 딱히 뭔가 베리에이션만 보여준다는 용도로 있는 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이게 보니까 GN-1부터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노이즈랑 그 코arse하게 그 이미지를 작게 줄여가지고 그거부터 학습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GN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궁금하네요. 아하. 그 의견에 조금 동의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가. 네, 그건 나중에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죠. 그거 후속 논문도 있거든요. 코사인 겐이라고요. 예. 재밌어요. 약간 이거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재밌습니다. 시연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엄청 궁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